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반도 정세의 다양한 이슈들과 함께 그 대안을 마련해보는 시간 통일 톡톡톡.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여러분과 또 함께 할 텐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제 옆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서인택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시간 후에 주변 반응이 좀 어땠어요? 생각보다 좀 말 잘하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었고요. 근데 긴장 너무 하지 말고 하라고 옆에 그 송선희 아나운서가 너무 잘하니까 잘 따라하면 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긴장도 어떠십니까? 오늘 지난번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난번보다 훨씬 편안함이 좀 느껴지는데요. 자, 오늘도 회장님의 큰 활약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주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통일 톡톡톡 제2화 주제 북한 제8차 노동당 당대회 평가와 올해 한반도 정세 분석입니다. 주제가 굉장히 길어요. 이 긴 주제를 저희 둘이 또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왕선택 박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요즘에는 자기소개를 직접 하잖아요. 그래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박사님의 이 멋진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왕선택이고요. 네. 사실은 저는 지난해 8월까지 YTN에서 기자를 했습니다. 기자를 한 27년 했고요. 그 중에서 한 20년은 통일외교 전문기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지난해 8월에 퇴사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시제라고요. 네. 정책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여시제 정책위원으로 가서 이제 북한 문제 계속 관찰하고요. 최근에는 특히 이제 미중 관계 변화를 주간 단위로 관찰해서 보고서를 써내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뉴스 그리고 또 북한 문제에 관심 많으셨던 분들은 왕선택 기자입니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네, 제가 오랫동안 하긴 했는데 약간 제 어떤 보도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끝나고 나니까 굉장히 후회도 되고 반성도 되고 그렇습니다. 좀 부끄러운 마음이 많은데 제가 이름이 왕선택이라서 네. 잘하든 못하든 기억을 해주시는 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저 잘못된 걸 혹시 발견하시더라도 좀 잘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다소곳이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토크 키워드를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두 분이 한번 유추를 해주세요. 자, 첫 번째 토크 키워드. 큐리어스. 일단 영어네요. 그렇네요. 궁금함, 호기심 뭐 이런 뜻이네요. 네. 이 뜻 아마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제 8차 북한에서 열렸던 8차 당대회에 대한 이야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까? 글쎄요. 왕선택 박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도 아마 그럴 거라고 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이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큐리어스 궁금증이지, 그럼 당대회 궁금증이지 하시겠어요. 자, 첫 번째 주제 토크.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 이 당대회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당대회에 대해서 이 개최 시기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간략한 소개하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개최 시기 이제 1월 5일부터 이제 12일까지 8일간 열렸고요. 네. 원래 이 당대회를 북한에서는 5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 규약에 5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75년이 됐거든요. 북한에서 당이 만들어진 게.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했으면 사실 굉장히 많이 열렸어야 되는데 네. 한 25번 정도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8차입니다. 그동안 많이 열리지 못했고요. 그래서 예전에 많이 열리긴 했지만 예전 것과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6차 당대회까지는 옛날 일이라서 사실 좀 거론하기가 좀 어렵고 바로 앞에 있었던 7차 당대회부터 새롭게 북한이 어떻게 적용하는 이제 어떤 실험을 해보는 관행으로 만드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어서 현대적인 의미로 봐서는 이제 두 번째 당대회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고요. 그래서 2016년에 5월 달에 7차 당대회, 김정은 시대 첫 번째 당대회가 열렸고 네. 당 규약에 따라서 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열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그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5년마다 하기로 돼 있었는데 1차 당대회가 1946년에 열렸습니다. 네. 2차 당대회는 48년에 열렸습니다. 너무 예전이네요. 아주 옛날이죠. 그 다음에 48년 다음에는 8년 뒤인 56년에 열렸습니다. 3차 대회가 56년. 그 다음에 이제 4차 대회가 61년에 열려서 그건 5년을 채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70년, 그렇게 하고 나서 80년, 10년에 한 번씩 열리고 막 그래서 그 다음에 열린 게 이제 36년 만에 열린 2016년이니까 이런 이제 기간이라든가 시기를 본다면 과거의 것과 비교해서 분석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2016년과 지금을 비교하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2016년 5월에 당대회가 열렸기 때문에 네. 5년 뒤에 열린다면은 2021년 5월에 열려야 합니다. 네. 그런데 1월에 열렸잖아요. 4개월 앞서서 열렸습니다. 이것이 약간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어쩌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5월에 하기보다는 1월 새해 첫 해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좀 강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고 공교롭게도 또 올해 1월에 이제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을 네. 합니다. 그쵸. 했습니다. 1월 20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월 20일 미국의 행정부가 출범하는 거에 맞춰서 그러면 북한도 새롭게 시작을 하면은 혹시 뭐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시기가 좀 앞당겨진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는데 분명한 거는 5월에 열렸어야 될 것이 1월에 열렸다. 이것은 좀 지적할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좀 궁금한 게 당대회가 왜 그동안 이렇게 들쑥날쑥했던 걸까요? 꾸준히 열리지 못하고. 북한에서는 이제 1956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과 그 뒤가 다릅니다. 네. 1956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는 김일성 주석이 최고 지도자였지만 압도적인 100% 압도적인 독재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때는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6년을 기준으로 해서 61년과 67년을 지나면서 압도적인 지도자가, 독재자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56년이 기준이 되는데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46년 대회는 이제 신민당하고 합치면서 창당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네. 48년에도 또 북조선 공산당을 또다시 만들면서 또 이렇게 불가피하게 된 거라서 5년을 못 지켰고 그 다음에는 전쟁이 왔습니다. 정신 못 차리다가 56년에 겨우 정신 차려서 네. 전후에 어떤 수습하는 차원에서 56년 당대회가 3차 대회가 처음으로 열린 것이죠. 근데 56년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서 정변과 유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8월 30일, 8월 종파 사건이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일성 최고 지도자에게 대항하는 다른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소련파와 연안파였습니다. 이 두 세력이 힘을 합쳐서 김일성 지도자의 권력을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알아내고 역으로 이들을 다 체포를 해서 그야말로 이제 처벌한 사건입니다. 이제 8월 종파 사건인데 그 사건 이후에 처벌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덤볐던 사람들을. 그래서 소련파와 연안파가 척결이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베이징과 모스크바로 도망을 쳤고 네. 이분들이 각각 소련과 중국에 말하자면 고발을 해서 소련과 중국이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평양에. 그래서 왜 우리 친구 동지들을 탄압을 하느냐. 그 결정을 철회하라. 이렇게 간섭을 했습니다. 김일성 그 당시 최고 지도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글쎄요. 궁금해요.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김일성이라는 최고 지도자의 이 명예가 완벽하게 실추가 된 사건이 8월 이제 8월에 종파 사건 벌어졌고 네. 그 뒤에 벌어졌잖아요. 이게 9월 20일쯤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 3주 만에. 그래서 그때부터 김일성 그 당시는 수상이었죠. 네. 이 김일성 수상이 이 자기한테 도전하는 세력을 뿌리까지 뽑아버리기 위해서 숙청 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61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61년에 그 숙청 작업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네. 내가 진정한 승리자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승리자의 대회를 개최하는 게 4차 당대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 위기의 순간을 극복했을 때마다 당대회를 좀 열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 김일성 주석의 권력의 어떤 상황의 변화와 당대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4차 대회는 그래서 8월 종파 사건을 수습해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의미로 61년 4차 당대회가 열렸고 네.
그렇게 가다가 67년에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완벽하게 100% 압도적인 지도자가 됐는데 이번에는 김일성 주석 뒤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김일성 지지 집단 내에서 균열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소련파와 연안파, 남로당 계열, 또 민족주의 계열은 전쟁 전에 이제 제거가 됐고, 네. 이게 갑자기 60년대 중반 넘어서부터 빨치산 내부의 균열이 나서 만주에서 빨치산 하던 사람과 네. 갑산 중심으로, 백두산 갑산 중심으로 빨치산 하던 사람들이 균일이 나서 이번에는 갑산파에서 우리도 이번에는 권력을 잡아보세 하면서 작업을 들어간 겁니다. 화발 싸움이 또 생겼네요. 네, 이제 빨치산이면 끝난 줄 알았는데 네. 빨치산 내부의 균열이 나면서 이제 갑산파가 도전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쪽에 이제 만주 빨치산 계열에서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1967년 4월에 다시 한번 이 권력 투쟁이 생기고 숙청 사건이 나서 갑산파가 척결이 되고 그래서 갑산파가 제거가 돼서 완벽하게 만주 빨치산만 남았어요. 네. 이제부터는 이제 도전 세력이 없겠지.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군벌 관료주의자라고 해서 내부 세력인데 이번에는 이제 사실 이제 67년 갑산파 사건이 지난 다음에 대부분의 어떤 흐름이 김일성 주석의 동생 김영주를 중심으로 해서 후계자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흐름이 생긴 거예요. 또 다른 네, 그러니까 왜 김영주만 해? 나도 있어. 뭐 이래가지고 네. 한 두어 명이 중심이 돼서 이제 또 자기 세력을 키우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1968년 말부터 1969년 초까지 또 대대적인 숙청이 벌어집니다. 그게 군벌 관료주의자 이제 숙청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숙청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한 다음에 그거를 정리하는 의미로 1970년에 5차 당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청, 권력 투쟁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김영주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지만 또 이제 김일성 주석의 부인 김성애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있고 부인까지. 그 와중에 또 김일성 주석의 아들 김정일 이제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또 흐름이 네. 그때부터 경쟁에 들어갑니다. 이게 1974년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으로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다. 후계자 논쟁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6년 정도 지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더 이상의 도전 세력은 없다. 김정일 위원장이 봤을 때. 그래서 개최한 게 1980년 그 당대회라서 이 당대회가 일반적인 노동당의 정규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해지면서 단일화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세대를 넘어가는 후계자까지 이르는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 속에서 굉장히 큰 변곡점마다 당대회가 열렸다. 이렇게 그러네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당 대회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도 좀 궁금해요. 도대체 북한 내부에서는 이 당 대회를 얼마나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하나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75년 지나면서 20몇 번을 열렸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8번밖에 열리지 않았어요. 네. 사실은 당대회가 그 당 규약이라든가 영향력을 보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취임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이 새 지도자의 이 임기가 시작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당 간부들의 임기가 새로 시작이 되는 큰 주기의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북한 노동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라서 하나의 새 시대가 바뀌는 그런 이제 변곡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북한은 수령제 사회입니다. 유일 지도체제 사회고 네. 수령의 뜻과 수령의 기분, 수령의 마음, 이게 제일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당대회를 36년을 안 했지만 북한의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당대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매우 중요하지만 수령제 사회에서 일정 부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36년 동안 당대회를 하지 않아도 네. 북한에는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제한적이다. 왜 안 했냐고 따지는 사람도 없고. 그럼요. 그래서 책임질 것도 없고. 어떻게 사회죠. 따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 의사결정 기구지만 그건 형식적인 요소고 네. 수령제 사회에서는 수령이 딱 중심 잡고 가기만 하면 당대회는 한 7번 정도 빠져도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한편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중요한 이제 의사결정 기구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 볼 때는 수령제사에서 당대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당대회는 또 평양에서 7박 8일 동안 열렸는데 네. 그 뭐 안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뭐 어떤 것들이 좀 눈여겨볼 만할까요? 제가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추정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하노이 정상회담 2019년 2년 전이 되네 벌써 이제 2019년 2월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수령제 사회라서 수령의 판단 능력, 국가 운영 능력, 또 의사를 잘 결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게 북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특징이라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건전하게 잘 판단하는 게 북한에게도 좋겠지만 주변에게도 좋다. 네. 왜냐하면 북한의 김정은 최고 지도자가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일관성 있게 판단한다면 뭐 남쪽에서도 예측이 가능하고, 그렇죠? 또 미국에서도 예측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이제 거래도 할 수 있고 협상도 할 수 있는데 네. 최고 지도자가 자꾸 이렇게 기복이 심하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재작년에 좀 약간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회를 잘 처리를 할지 좀 저는 궁금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정상적으로 대회를 운영을 했고, 뭐 개회사도 그렇고 중간에 어떤 평가도 그렇고 마지막에 결론 부분도 그렇고 매우 합리적이고, 북한의 처지에서 본다면 우리가 볼 때는 다 마음에 안 들죠. 네. 그러나 이제 북한의 조건에서만 본다면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범위에서 대회가 운영이 됐고 결정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뭐 저는 다른 거 여러 가지 상황이 많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국가 운영이라는 특성에서 볼 때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진행이 됐다. 이런 것들은 좀 비교적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당대회 참석자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날에는 뭐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하고 뭐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참석을 했다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외에 또 어떤 인물들이 있었나요? 원래 이제 당대회에는 이제 대표자들이 참석을 네. 하는데 이번에는 5,000명이었습니다. 5,000명 중에 이제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250명쯤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각급 당 조직이 있습니다. 지방 조직도 있고, 뭐, 중앙 조직도, 이래가지고, 거기서 4,750명 해서 이제 5,000명이 당 대표자, 의결권 있는 대표자고, 의결권이 없이 참관만 하는 또 대표가 있습니다. 그게 방청입니다. 방청. 2,000명입니다. 그래서 7,00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7,000명 회의했구나. 이렇게 하겠는데, 사실 7,000명이 회의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죠.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가. 숙박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숙박은 그래도 나갔다 알아서 네네. 텐트 치고 하면 할 수 있는데, 회의장이 하나잖아요. 네. 7,000명 수용하는 회의장이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세종문화회관이 큰 대극장이 몇 명 수용하는지 아십니까? 몇 명이죠? 3,000명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종문화회관보다 배는 더 커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4.25 문화회관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정원이 6,000명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7,000명이 참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복도 같은 데 가득 메웠더라고요. 어쨌거나 7,000명이 한 곳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이런 엄청난 그 이벤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참석자는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당 대표자들이 50명이고 이제 5,000명이고, 그 중에 중앙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서 이제 대표 중에 대표가 중앙위원회인데 그 250명 정도 되고, 거기에서도 중앙위원회에서도 또 핵심 대표가 또 있습니다. 그게 정치국입니다. 네. 정치국원이 있는데 한 30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 것이고, 정치국원 중에서도 또 핵심이 또 있습니다. 상무위원회입니다. 상무위원회가 한 5명 정도 되는데 거기 또 핵심이 있습니다. 수령입니다. 그래서 수령, 상무위원회, 정치국, 중앙위원, 대표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는데, 이번에 이제 주석단에 앉는 그런 인원들은 아무래도 이제 중앙위원도 어렵고 정치국원 정도 이런 분들이 이제 주석단에 앉아서 이제 회의를 한 거죠. 네. 그 왕 기자님의 그 설명이 전체적으로 지금 뭐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전체를 설명해 주셔가지고 오늘 공부가 참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북한의 이 7,000명 모인 회의라는 게 뭐 우리가 사실은 민주주의 같으면 모여서 토론도 하고 거기서 의사결정도 하고 하는 거지만, 북한의 아마 이 당대회 회의는 회의가 아니라 아마
제일 중요한 게 권력 구조를 보여주는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의미가 가장 클 것 같고 이번에도 새로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보이고 또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 빠지고 하는 맞습니다.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 좀 한번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8차 당대회를 분석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큰 틀에서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지가 이제 만 9년이 됐고 이제 10년 차가 됐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그 뒤에서 보피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뭐 부부장, 이제 당 부장이라든가 위원장, 부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최고 아까 말한 정치국원이 아닌데도 김정은 위원장의 뒤에서 보필하던 이제 그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이 전면으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상무위원, 정치국원 전격 진입했습니다. 이런 게 지금 이번 당대에서 가장 중요한데 대표적인 인물이 조용원. 이번에 상무위원으로 들어간 조용원. 그 다음에 오일정, 이제 군정지도 부장이라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동안 9년 동안 김정은 위원장 바로 뒤에서 보이지 않게 김정은 위원장을 보필하던 친위 그룹입니다. 가신 그룹이죠. 뭐 우리나라 말로 설명하기 가장 좋은 건 가신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그룹이 전면으로 나서서 이제 당 비서가 되고 상무위원이 되고 정치국원이 되고 그래서 뒤에 있던 비서 그룹을 앞으로 이제 낸 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9년 동안 자기 옆에서 국가를 운영했을 때 전면에서 노력했던 원로 충신 그룹들이 퇴진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박봉주, 그죠? 이런 사람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에 대한 거의 전권을 맡기고 어렵지만 경제 건설에 좀 성과를 내달라. 해서 그동안 믿고 맡겼었는데 이번에 박봉주 이제 부위원장이 나이가 많습니다. 82세, 3세 되는데 아마 나이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성과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원로 충성 집단이 이제 물러났고 지금 말씀드린 거 연계해서 이제 여러 이제 참모들 중에서 경제 담당하는 또 사실 북한은 이제 신하라고 표현해도 문제가 없을 만큼 거기는 왕정에 더 가까운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참모들 중에 경제를 담당하던 그러니까 내각 부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경질됐습니다. 그래서 경제 최고 책임자들은 거의 뭐 7명, 8명이 뒤로 다 빠지고 거기서 새로 인물들이 올라갔는데 새로 올라간 인물들은 잘 알려지진 않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군수공업 부분입니다. 핵 개발, 또 미사일 개발 이런 쪽으로 해서 성과를 냈던 군수공업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자들은 권력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4그룹, 5그룹 정도로 나눠서 보면 좀 부침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특기할 만한 이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얘기했지만 조용원, 오일정 이런 사람들이 이번 8차 당대회를 통해서 나타난 뭐 슈퍼스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현 상황을 딱 보여주는 인사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말하자면 군수 분야는 뭐 그래도 미사일도 개발을 했고 핵무기도 개발을 성과가 했고 성과가 있다고 보고 경제 분야는 어쨌든 경질됐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가 책임질 수는 없는 거고 그걸 이제 밑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서 맞습니다. 조치시키고 그래서 또 북한 주민들에게 좀 그래도 기대감을 갖게끔 하는 뭐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왜 김여정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지금 북한을 관찰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죠. 그래서 역시 또 추측을 할 수밖에 없고, 뭐 전화가 되면은 이제 물어볼 텐데 잘 안 되고. 근데 김여정 부부장뿐만이 아니라요. 이제 사실은 지난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 9년 동안의 통치 패턴을 보면 업무에 성과가 있으면 승진을 시키고 성과가 없거나 좀 잘못됐다. 그러면은 강등을 시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인사의 원칙이다. 일관성 있는 패턴 중에 하나고 그것은 친동생이라고 해서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볼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여정 부부장이 남북 관계 메신저 역할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대남 관계 또 심지어 대미 관계까지 영향력을 발휘하는 최고 지도자의 대리인 역할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미 관계에서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성과 없습니다. 대남 관계 북쪽에서 볼 때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남 라인, 대미 라인이라고 하는 북한의
참모들이 사실은 경질당했습니다. 강등, 뭐 퇴진, 좌천 이런 것들을 다 당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성과가 좀 부족하거나 어쩌면은 좀 업무 성과가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처분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어떤 참모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간부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원칙의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여정 부부장은 최고 지도자의 친동생으로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위상, 이것은 또 변하지는 않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백두혈통이라고 얘기하는 그건 변하지는 않으니까. 백두혈통이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또 제일 최고 아끼는... 지도자의 아들로서 정상적인 청소년기를 보낸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소외돼서 어떻게 보면 격리돼서 어린 시절을 지냈고 젊은 시절을 보냈고, 그러다가 이제 2,500만 명의 삶을 책임을 지는 최고 지도자로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실 다 같이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고 정상적으로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친하기도 하고 하면서 조직 생활도 하고 했으면은 어쩌면은 2,500만 명을 끌고 가는 게 뭐 할 수도 있겠는데, 갑자기 굉장히 외진 곳에서 물론 화려하게 살았겠죠. 최고 지도자의 뭐 왕자처럼 살았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과 자주 접촉하지 않은 상태를 매우 극소수의 사람과 제한적으로 삶을 성장한 그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갑자기 최고 지도자를 한다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외로움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소외감이라든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됐을 때 그런 울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격리된 속에서 가치 큰 혈육이 가장 그렇죠. 또 믿음이 가지 않느냐,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김여정 부부장은 북한에서 매우 독특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토크 주제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당대회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저도 이 조선중앙TV에서 나왔던 기념 공연까지 이렇게 봤거든요. 좀 달라진 점들이 좀 보였어요. 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당 대회 자체도 중요하지만 수령제사회에서 당 대회는 형식적으로 그 최고 지도자의 권위와 정당성을 키워주는 하나의 큰 축제의 하나의 프로그램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최고 지도자의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그것을 축제로 하는 이런 차원이 크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 그 최고 지도자의 권위와 정당성을 살리는데 도움이 됐냐 안 됐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지, 나머지 그 공연 자체, 프로그램 자체 가지고 너무 의미를 분석하다 보면 이건 헛다리를 짚는 겁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 얼마나 정상적이고 안정적이고 상식에 부합하느냐, 이런 것이 되겠는데, 대체적으로 이번 대회가 잘 진행이 됐고 열병식도 비교적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범위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해줄 계산법 중에서 가장 계산에 적합한 유리한 그런 범위에서 이루어졌고, 다른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요소에 너무 신경 쓰지는 마시고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이 좋았냐 나빴냐, 이것만 계속 본다면 북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표정이 좀 좋았던 걸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저 정도면은 좋은 편이고,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